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다양한 팟캐스트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 거의 모든 팟캐스트 채널에 아마 자동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요 계정으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올릭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정기 후원해 주신 분들이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아주고 계세요. 저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댓글을 좀 같이 주시면 최대한 대응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황 시간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댓글 소개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댓글 소개할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좀 들어가 보면 우선 팟빵 쪽에 num나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num나님께서 저희가 그 앞에 소개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 소개하는 시간에 네네.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너뛸 거다 같은 얘기를 했고, 맞아요. 네, 김 팀장님은 그건 거의 외우지 않을까요? 같은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음. num남님께서는 자기는 외우는 쪽 파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외우실 만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뭐 얼마나 길다고 그냥 쭉 들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208화 AI 홀릭 박박사 눈에 띈 AI 분야 뉴스 토파보기에 세 분, 정확하게는 두 분이지만 세 개의 댓글 달려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네. 또 num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소식 공유 정말 좋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인덱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박박큐, 박박사의 큐레이션. 어감이 되게 좋네요. 강렬하고 좋네요. 네. 뭐지? 그 술인가 무슨 있는데 캡틴 레스큐 큐? 같은 그래 캡틴 큐 뭐 그런 이름 같은.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인덱스를 다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가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챕터로 들어갈 수 있게 추가해 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 뉴스와 인사이트 공유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실시간 방송 때 벡터DB 때도 그렇고 언어 빅모델 관련해서 갖고 계신 인사이트가 앞으로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고성능 인공지능의 운영이나 효율화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잘 준비해 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김 팀장이 같이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이런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역시 정기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최승범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번 에피소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독립적인 에피소드 하나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OSS 라이선스와 데이터셋 라이선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각각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정도로 댓글을 달아주셨고, 제가 준비해 보려고 주제는 잡아놓고 이거는 조사해서 시간을 좀 써야 되는구나 라는 허들이 생겨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저도 관심 갖고 이거 한번 쭉 잡아서 정리해 갖고 언어 모델 쪽의 모델 라이센스랑 사용 라이센스, 그다음에 데이터셋 이런 라이센스 쪽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준비해 보려고 주제는 잡아놓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가 저한테 제일 큰일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데 제가 지금 알람 왔던 것들 위주로만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챗GPT 플러그인과 젠 AI 서비스들 새 소식. 어 의도치 않게 제가 했던 그 AI 소식 같은 에피소드 마찬가지네요. 거기에 류대환 님께서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PI 스펙을 야물 형태로 적어 놓은 걸 보니 21세기 초에 말 많았던 웹 서비스의 WSDL을 보는 것 같네요." 댓글을 주셨습니다. WSDL도 역시 초기에 그 웹 서비스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맞추면서 뭔가 지금의 여러 모놀리틱한 코드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어 회사 차원, 기업 차원의 서비스를 만들 때 해소를 해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의 일종이었고요. 그게 지금의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다른 몇 가지 것들이 "걔랑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어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 로컬 서비스 운영 혹은 온프람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개발 업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 대해서는 프레시하다. 지금의 접근이 저한테는 약간 표준처럼 느껴지고 있고 옛날 것들이 옛날이라기보다는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과거의 아이디어가 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뭐지? 워드 투 벡터처럼 음.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깐 그러니까 사상적인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실행할 만한 여건이 제공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약간 이름을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실현 가능한 상태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댓글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김 팀장님 근황 있습니까? 뭐 특별한 근황은 없고요. 네. 책을 또 증세를 했다든지 다른 책을 쓰기 아. 시작했다든지. 곧 증세는 뭐 예정되어 있고 이제 책이 새 권이니까 그 시기가 돌아가면서 오거나 뭐 겹쳐서 오거나 네. 뭐 일상적이죠. 일상적인 일상적이래. 일입니다. 와 네. 증세가 일상적이라니 이런 베스트셀러 새 작가의 권이니까. 근데 그게 위험입니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팔렸다.'라는 소식이니까 반갑잖아요. 네. 네. 근데 인제 그럴 때마다 '책을 뜯어 고쳐야 된다.' 특히 네 새 음. 권 모두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물론 쓰는 패키지가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되게 많이 쓰는 함수들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함수가 바뀌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디가 바뀌어요. RStudio나 주피터 랩이 음음음. 바뀌거든요. 그럼 제가 네네. 캡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미지를 다시 다 해야 되는구나. 다 캡처를 찍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되게 올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쵸. 기능상으로 별로 차이 없어도. 책이 이미 뭐지 '아웃데이티드 됐구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진영에 있는 분들이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도 덩달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관련해서 책을 새로 쓰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유지보수인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창작보다는 약간 수정이 훨씬 나은 거죠. 네. 지금 다른 사람들 한 권 팔았다가 끝나 갖고 새 책 써야 되고 이런 거보다 계속 증세하면서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지금 같은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거 너무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네. 복에 겨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네. 맞아. 하고 갑자기 싶은 말이 죄송하네. 그거였어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 소리였습니다. 네. 금방 깨우쳤네요. 네. 다행이네요. 박 박사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부스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뭐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컨퍼런스 부스 를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아. 네. 오프라인 행사장에.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렇군요. 뭐 팜플렛 주고 제품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부스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영업을 나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오. 근데 저희는 재밌는 지금 경험했네요. 회사가 굉장히 음. 작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CTO고 나발이고 다 가야 됩니다. 어. 그렇군요. 하기에는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소개해 주는 게 영업하는 데도 도움 되겠네요. 특히 기술이 되게 중점이 되는 사업에서는. 뭐 음.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개발자가 고객들 요구를 직접 들어보는 계기가 된다. 그죠, 그죠. 하긴 이게 만날 일이 없긴 하겠죠. 그죠?
음. 만약에 영업이 있다고 치면 영업이 고객한테 얘기를 듣고 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한번 필터링이 한번 되는 거죠. 쿠션도 한번 받는 거고 이 사람의 주관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고 또 이제 여러 사실 영업이랑 개발 쪽에 안 좋은 경험들은 영업에서 개발한테 얘기했는데 개발이 말을 안 들어줘서 점점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아. 악순환이 도는 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아마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그건 저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심지어 오늘이 첫날이었어요. 이번 금요일까지 하는 음. 거에서. 예. 음. 그래서 또 뭐 박 박사가 우리 방송하면서 그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기술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영업할 때 도움 되지 않을까? 어 개발자끼리만 대화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것 이게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어쨌든 다년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이제 이 전달할 때 생기는 습관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음. 안 하고 개발자 생활만 하다가 했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그 그런 성장을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를 초창기에 박 박사가 방송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양반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네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스스로 필터링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니까. 어 그리고 이제 할 요약해 말 안 할 보려고 말도 잘 가리고. 맞아. 맞지? '여기 갔다간 안 끝나겠구나.' 이런 정도의 감각은 어 생겼다. 예. 그러니까요. 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오늘 5 설명할 때 생각해 년인데 보니까 예. '아 여기는 음 설명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네 생각해 보니까. 네 '대중의 감각이 생겼다. 방송을 통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모든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특히 네 김 감사합니다. 팀장에게 제가 하드 트레이닝을 나름 시킨 거 아닐까요? 아 좀 근데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김 팀장이 좀 더 그쪽 끝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초보자만 아. 상대하는 강사잖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예예예예. 그래서 저는 또 기술자분들 잘 안 만나니까. 그죠, 그쵸. 그래 갖고 김 팀장이랑 얘기할 때 혹은 방송 진행할 때 김 팀장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를 들은 것 중에 이제 공감 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같은 것도 가끔 있긴 해요. 그게 아마 이제 그죠. 고맥락이지 않을까. 예예. 네. 그리고 언제나 항상 네. 같은 말 끊임없이 다시 할 수 있는. 네. 근데 저도 초심을 굉장히 잃었어요. 아 그래요? 왜 뭐지? 왜냐면 예전 같으면 우리 방송하다가 아이디 이런 거 나오면 "아이디가 뭐냐면요."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인제 안 하잖아. 다 아시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아니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방송이 이제 우리 들으시는 첫 번째 방송일 거라는 기대는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생각을 또 해 보면. 맞아요. 우리는 계속 예.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앉아 계시니까 맞아, 맞아. 거기에 맞추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생략해야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그걸 일일이 또 설명하면 되려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방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깐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음. 음. 적당한 이 선을 유지하는 게 참 네 쉽지 않은 일 같네요. 맞습니다. 뭐 그 얘기한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깐 데이터올릭 유튜브 채널은 현재 296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어이구야. 5.58 천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어이구야. 엄청난 채널이 되었네요. 초창기랑 비교하면. 우와. 엄청난 채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팟 감사합니다. 팟빵은 제가 안 살펴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팟빵의 팟빵은 한 그 청취자 수? 2.56 K 네. 정도. 5-6 K. 음. 네. 네 그래도 팟빵은 2000 초반이었던 것 성장하지도 같은데. 않고 퇴화하지도 않는 그런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다. 음. 지금 그 유튜브 채널 쪽에서 그 재생 목록을 팟캐스트로 송출해 주는 기능이 생겨 갖고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같은 생각도 들고 쪼끔 음. 바꾸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고민입니다. 음. 맞아. GPT-4 그거 했어요. 뭐지? 유료 구독했어요. 구독했어요? 예 드디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했어요. 네. 다르더만. 완전히 다르던데. 다르죠. 예 다른 예. 세계예요. 훨씬 더 GPT 잘 쓰게 되죠. 그리고 3.5 속도가 다르니까 어쨌든 그 감각에서부터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돼? 문장을 생성하는 품질이 좀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4.0 버전이. 음. 그래 맞아요. 갖고 음.
저는 뭐 특별하게 다른 데 쓴다기보다는 진짜 문장 써야 될 일 있을 때 같을 때 좀 쓰는 음. 편인데 그게 제가 지금 여전히 잘 못 쓰고 있구나 느끼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되게 말 못 음. 알아듣는 초보자 앉혀 놓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성 결여된 이상한 천재 같은 애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 갖고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 인제 갖고 그 유료 구독을 한 이후로 아마 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테니까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점점 생길 거예요. 얘를 일시키는 방법, 그럴 것 같긴 그다음에 해요. 내 일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그 챗GPT를 항상 머릿속에 둔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서 효율도 음음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다가 스마트폰이 주어지면 당장 스마트폰으로 뭐 아주 훌륭하게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쓰는 법을 음. 익혀야 그다음부터 인제 효율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그런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음. 그래 갖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예. 맞아요. 그래 갖고 지금 뭐 그거하고 회 하고 예. 말고에 따라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에게는 이걸 구독하면서 회사의 마케팅 전담 매니저와 무슨 전담 매니저와 뭐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있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예예. 개념으로 쓰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썩 맘에 들게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전혀 그 분야를 모르는 상태거나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힌트라도 좀 얻을 수 있고 그 방법이라도 물어보면 그걸 좀 검토해서 알려준다거나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되게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빼 빠 못 빠져나오는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교정해 주는 게 힘들었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한 번 잘못 들면은 새 창을 열어야 돼요. 네, 이미 알겠습니다. 이미 걔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 채팅은. 채팅을 버려야 돼? 진짜 웃긴다 예. 그거. 그 채팅을 그냥 지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애를 불러서 다시 일을 시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콘텐츠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네. 콘텐츠는 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생성 모델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일을 AI가 대체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심지어는 네네. 파업하는 조직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AI 생성 툴들이 글 쓰는 작가나 그림 그리는 화가를 대체하듯이 '데이터 분석가도 대체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러면 인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성 그래서 모델을 그런 쓰는 방법을 고민들. 강의하면 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오래 가기가 어렵죠. 진짜? 왜? 왜요, 그것마저도 왜요? 사용 방법을 뭐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도 쪼끔만 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한 도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익힐 때처럼 오랜 시간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뭐 당분간은 지금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잠깐 동안 그런 시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기존에도 그 생성 모델이 코드는 되게 잘 짜줘요. 그래서 분석 코드 되게 잘 짜주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썬이든 R이든 뭐 기본적인 EDA 분석을 한다거나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통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은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해 줘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에 맞는 코드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짜 줍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여전히 작성한 코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코드에 또 hallucin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함수를 쓴다든가 함수는 그죠, 그죠. 맞는데 예. 없는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쓴다든가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사람이 아이디를 열어 가지고 알스투디오나 주피터랩을 열어 가지고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오류가 있으면은 그거를 인제 수정을 하고 혹은 이제 챗지피티한테 에러 메시지를 주고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제 분석 결과물이 나와도 결국에 분석 결과를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죠, 인제 그죠. 데이터 분석 자체를
챗GPT가 해줄 수는 없던 거죠. 코드는 짜주지만. 네. 그래서 당장에 저는 이제 좀 안심했어요. 그래서 챗GPT가 당장 모든 업무를 해주긴 어려울 거고,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한동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희망을 갖고 는데요, 는데. 있었는데 네. 어. 그런데 점점 그냥 글로 요청하면은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분석 결과물까지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작업까지도 점점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인제 그 챗GPT 저는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분석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저의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챗GPT만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런저런 분석 요청을 해 봤거든요. 네, 그거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서 잠시 보여 드릴게요. 챗GPT에 최근에 그 채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따로 캡처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크롬의 외부 앱을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렇게 네, 제가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했던 작업인데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MPG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마일 퍼 갤런이라는 자동차의 연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동차의 특성들 이런 정보들을 담아둔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이고 이게 그 초창기에 R 함수 익힐 때 많이 쓰는 그런 샘플로 많이 쓰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습니다. 했냐면 요 데이터를 그대로 CSV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얘한테 다 줬어요. GPT-4는 이 정도는 다 3.5도 됩니다. 예, 이 정도는 얘가 받아주거든요. 토큰을. 그래서 이걸 전체 데이터를 다 줬어요. 한 236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컬럼이 10 몇 개 정도 있는 네, 그런 데이터예요. 이걸 다 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다음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조사별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를 만들고 순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줘. 표에는 제조사 이름, 빈도, 점유율, 순위를 표시해. 코드를 작성하지 말고 오타가 났네요. 직접 분석해서 표를 만들어서 출력해줘. 이거는 왜 썼냐면 얘가 분석 요청을 하면은 자꾸 파이썬 코드를 짜서 줘요. 아웃풋을 직접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음음음. 코드 짜지 말고 네가 표를 만들어서 표를 출력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제가 아웃풋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얘가 이런 절차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조사별 빈도 구하고 점유율 구하고 어떻게 이런 절차로 분석할게요 한 다음에 표를 만들어 줍니다.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요청한 대로 표현을 일단 순위, 제조사 이름, 그 다음에 이런 제조사의 자동차 모델이 몇 개가 있는지 빈도, 그 다음에 점유율까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네, 마크다운으로 만든 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야 얘가 데이터 주고 요청하면은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벌써 보이네요. 예예. 알죠? 박 박사님 데이터 네. 익숙하니까요. 네. 이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제조사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아니 순서 그리고 정리도 보면은 잘못됐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조사 이름에 여기 서브 컴팩트, 미드 사이즈 이런 게 들어가죠. 이거는 제조사 이름이 아니고 자동차를 몇 개 종류로 나눠 음음음. 놓은 범주 변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빈도도 지금 내림차순 되다가 갑자기 네, 숫자가 큰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음음음. 점유율도 마찬가지. 네. 이 전체 회사가 16개인가 제조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21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만 보면 우와 결과물이 잘 만들어졌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그 파이썬이나 R로 분석해서 결과물을 비교해 보면은 얘가 여기서도 여전히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보이고 있구나, 소설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챗GPT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일단 분석 결과의 값이 틀려요. 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넣어서 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음. 또 문제가 얘가 그 그러니까 대답을 요청할 때마다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져. 그럴 수 있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창작을 하는 애니까. 원래 그러라고 그리고 만든 거지 생각해 보면. 그니까 얘는 그럴듯한 표를 그야말로 소설에 쓸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주는 거지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보여주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잘 뜯어 보면은 그 만들어진 이 표의 내부의 변수들 간의 정합성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음. 언제는 순위하고 점유율의 이 빈도가 맞아요.
근데 다시 하면 아 또 안 맞을 때가 맞아. 있어요? 맞을 때가 어.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잘하지만 직접 분석하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마사지한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도저히 인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시도를 그 인제 뭐 몇 주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서 해 봤어요. 왜냐면 얘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모델이 맞아요. 같은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쪼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 봤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GPT-4 밑에 해서 해도 예. 마찬가지이고. 밑에 그 지금 모델의 날짜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을 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음음. 인제 새로운 도구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지금까지 이거 일단은 밑밥 간 거야? 밑밥이요.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음. 새로운 아이고. 방법들이 등장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이 프롬프트만을 활용한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것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 퀵차트라는 웹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웹 서비스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를 제이슨이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의 자료 구조 딕셔너리처럼 입력을 하면은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음. 고거를 프롬프트에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인제 그 프롬프트 장인들이 작성해 두신 프롬프트를 제가 일부 복사해서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내가 데이터 입력할 테니까는 마크다운 이미지로 그래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만들 때 "퀵차트 웹사이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줘." 요렇게 이제 프롬프트 영어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데이터 요렇게 입력했어요. 제목 요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컬럼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국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인구, 단위는 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의 국가별 인구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14.4억 명, 인도 13.8억 명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 프롬프트를 인제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바로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입력한 데이터를 고대로 반영한 이미지 형태의 이런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저는 요거 고대로 인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제 프롬프트 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제 정합성 있는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 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거 네. 그 GPT-4 모델의 브라우징 기능 되는 애로 한 거죠? 아니에요. GPT 3.5로 웹 브라우징 없이 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신기하죠? 없는데. 어 그게 저도 이게 어. 무슨 원리인가를 살펴봤는데 아마도 이 퀵차트라는 요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요 URL 뒤에다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값을 입력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나 봐요. 그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크다운으로 표시가 되어서 이게 그 챗GPT에는 마크다운 표나 이미지 같은 것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재밌는 게 GPT-4에서는 안 돼요. 신기하죠. GPT 3.5에서는 되는데 GPT-4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얘가 "저는 그런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5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얘도 좀 귀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는 여기 보면 제가 인구 억명이라는 인구와 국가라는 요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넣어 줬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원자료를 주고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주고 그래프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기본 데이터로 전처리하고 요약하는 작업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좀 불편한데 뭐 신기하긴 하지만 내가 쓸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파이썬에 판다스 AI라는 패키지가 등장했어요. 얘는 되게 엄청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왜냐면 그 인제 기본 구조는 이래요. 그 오픈 AI의 API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키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파이썬에서 그냥 제가 글로 데이터를 주고 "글로 이런 이런 분석해 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바로 출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코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텍스트로 이런 분석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미리 실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GPT 라이트에 제가 노트북 파일만 이렇게 업로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기본 사용 방법은 이래요. 필요한 패키지 몇 개 이렇게 불러오고요. 여기 이제 API 키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판다스 AI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챗GPT한테 요청했던 분석 작업을 요청해 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MPG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MPG 데이터는 이게 원본 자료입니다. 아까 그 챗GPT에 복붙해서 넣었던 거랑 똑같은 그 데이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한테 요청을 하면 돼요. 어떤 분석을 해달라고. 일단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분석은 이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판다스로 짠 건데 이렇게 그 자동차 제조사별로 점유율을 구해서 순위별로 표를 만들어주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로 제가 코드를 짜려면 이렇게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짤 거 없이 앞에서 제가 만든 요 판다스 AI 클래스를 이제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 코드를 짤 필요 없고 여기에 판다스 AI 제가 만든 클래스에 run이라는 함수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앞에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df를 넣어주고 여기 프롬프트라는 요 파라미터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앞에 챗GPT한테 요청한 그 얘기예요. 네, 제조사별 점유율을 나타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순위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줘. 데이터 프레임에는 제조사 이름, 빈도, 점유율, 순위를 표시해줘. 라고만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판다스로 얘가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판다스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한 아웃풋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정합성이 맞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만든 표하고 값이 똑같아요. 네, 컬럼 이름 정도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표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업들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표 하나 만드는 거. 일단은 제가 그 HWY 이게 이제 고속도로 연비 평균 고속도로 연비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자동차 연비를 측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뽑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요 코드는 이제 판다스로 작성을 한 거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얘한테 HWY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출력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값이 똑같죠? 네, 여기도 컬럼 네임만 좀 다르고 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만들어줘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런 평균이 HWR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5곳의 회사명과 HWR 평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그 판다스 내부에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모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다른 패키지 없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판다스만 이용해서. 예, 얘가 이제 판다스의 메서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에 문제가 없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줬고 이걸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막대 위에 평균 값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코드 작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요청했어요. 막대 위에 HWR 평균값 표시라고 썼더니만 이렇게 네, 평균값을 제가 원한 대로 요청한 바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산점도 만드는 거 배기량하고 고속도로 연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구동 방식별로 표식의 색깔을 다르게 칠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깔끔하게 X축에는 배기량을 놓고 Y축에는 고속도로 연비를 놓고 산점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은 네, 구동 방식별로 서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웃풋을 만들 때 사용한 코드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show 코드라는 파라미터에 true 값을 주면 돼요. 이게 디폴트로 false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웃풋도 만들어주고 이 아웃풋을 만들 때 얘가 작성한 코드도 이렇게 밑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 코드는 이제 실행을 하면 그대로 이런 그래프를 똑같이 출력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분석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각화 작업은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산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뭐지? 컬럼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걔가 데이터 형식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알아야 돼요. 그지? 파이썬을 아 알아야 이 그치, 그치, 패키지를 그치.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다음에 근데 API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주피터 랩이나 알스튜디오 같은 IDE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도구를 쓰려면. 그리고 네. 박 박사가 얘기한 분석 아이디어를 일단 사람이 갖고 있어야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음 변수랑 음. 어떤 변수로 뭘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이 요청한 바를 얘는 그냥 코드로 만들어 줄 뿐이니까. 그죠? 지금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여전히 방금의 있어요. 네 지금 방금의 사례를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곧 그러니깐 이런 식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시킨 거 그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장님이 시킨 거를 제가 이해해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켜야지까지 되뇌를 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석할 줄 아는 분석가가 쓸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쵸, 그쵸. 내가 코드 치기 네. 귀찮아. 아니면 어 뭐 이 코드 작성할 때 뭔가 명령어가 헷갈리거나 이럴 때 그냥 빨리 자연어로 빨리 취급해서 해 버리고 싶을 때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소린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뭐랄까 '코파일럿의 분석가용 어떤 툴이다.' 이런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 뭐 그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네 밑밥이야? 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박 박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챗GPT 플러그인 코드 인터프리터 있잖아요. 아 네네. 요게 인제 이 알파로 오픈이 되면서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그래서 그런 파이썬 사용 인터프리터 사례들을 버전 말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플러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요게 음. "공개가 될 겁니다."라고 "오픈이 될 겁니다."라고 홍보를 잔뜩 하고 한동안 오픈을 안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네네. 알파 버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인제 사용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는 사례들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여전히 유료 구독자인데 못 쓰고 있어요. 그냥 웨이팅 리스트에만 올라가 있고 기다리는 중인데 아 네 그래요? 네네. 사람들이 올려준 이제 사례들을 보고 '아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드 인터프리터 요 데모 페이지예요. 네 일단 소개 여기 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 챗GPT 안에 파이썬이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분석 요청을 하면 그 분석 요청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네, 플러그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보면 네, 요 데모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챗GPT한테 지금 music.csv라는 데이터 파일을 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알아들었어요. 파일 올렸구나. 네, 이걸로 뭐 해줄까? 이렇게 챗GPT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여기 밑에 지금 이거 시간에 가려서 안 보였네요. 여기 컬럼 어떤 컬럼이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이 파일을 읽어서 이 안에는 이런 컬럼들이 있습니다 하고 컬럼 이름들을 쭉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코드를 작성해서 그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드를 출력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용자가 이 데이터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네요. "행은 몇 개나 있니?" 그랬더니 10,000개 로우가 있습니다." 하고 바로 응답을 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기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몇 개를 좀 해 줄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그래프를 만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알아서 네.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구상을 해 가지고 쑥 지나갔네요. 몇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출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해석도 해 주고 있고요. 네 인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인제 사용자가 몇 가지 다음 단계로 뭐 "분석을 해 달라." 뭐 "전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일부를 뭐 뽑아서 뭐는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분석 요청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잠깐 넘길까요?
요청에 해당하는 코드를 또 지금 작성해서 실행을 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달라 요청했더니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장을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플롯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네, 디자인을 바꿔서 같은 데이터로 그래프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그냥 챗GPT 위에서 네, 그냥 말로 요청하고 바로 표와 그래프와 같은 이런 아웃풋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데모 보면은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작업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뱀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4분의 1로 작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아졌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 아웃풋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로 흑백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바로 또 네, 이 그림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초록색으로 칠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그린 라이트 느낌이 나도록 색깔을 바꿔서 이미지를 만들어줬네요. 네. 그리고 네, 오픈CV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모듈 이름이에요. 그래프 처리하는, 이미지 처리하는. 그래서 앞에 포그라운드만 뽑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앞에 있는 객체만 뽑아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슉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뽑아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은 사용자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데모 사용 방법이에요. 처음에 오픈됐을 때, 뭐 이 정도 뭐 대단한가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 트위터 스레드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유저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한 충격적인 활용 사례 10개 이렇게 뽑아서 스레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딥L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를 순식간에 생성, 그리고 더 예쁘게라고 지시하면은 그래프를 더 예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사용자를 보면은 이런 식의 이런 히트맵, 그 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막대 그래프,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요청해서 아웃풋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파이썬 코드가 실행된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사례는 이 사람은 스포티파이에 플레이리스트를 업로드 해가지고 음악 취향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0시간 동안 들었던 플레이리스트에서 선호도 분석을 의뢰했더니만 네, 이런 식으로 네, 보니까 주성분 분석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도 해주고 네, 이런 아웃풋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넷플릭스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국가별 컨텐츠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건 영상이네요. 잠깐 볼까요? 이거는 아마 캐글에 있는 데이터 같네요. 캐글에 있는 넷플릭스 무비 데이터. 이걸 업로드를 해주고 네, 이 사람이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비교한 다음에 이거를 PDF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다운받을 수 있는 PDF로. 그랬더니만 얘가 분석을 해서 PDF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네, 국가별로 무비와 TV쇼 두 범주별 컨텐츠의 빈도를 나타낸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줬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비트코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아마 아이폰에서 뭐 어떤 앱을 이용해서 자기 데이터를 다운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날짜별 네, 가격의 변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거는 로가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네, 로그로 변환한 거겠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시계열 분석 방법들, 뭐 여기에 어떤 추세가 있는지, 네, 시즈널리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아웃풋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월별 가격 변화를 표현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이미지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나서 이미지에 사용된 그 색상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이미지 팔레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PNG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네. 지금 열심히 챗GPT 응답을 생성하고 있네요. 그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조금 넘길게요. 네. 아웃풋으로 이렇게 이미지 팔레트를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5가지 색상. 아마 이 이미지에 가장 많이 사용된 5가지 색깔을 뽑아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범죄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추세를 시각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식의 네,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위경도, 이거는 지도 데이터인가 보네요. 위경도 데이터로 네, 매핑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도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에 있는 등대 위치 정보 값을 줬나봐요. 위경도 데이터를 주고 지도 시각화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GIF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등대가 반짝거리고 있는 GIF 파일을 생성을 해줬네요. 네, 이게 지금 프롬프트 이게 다예요. 2문장 정도. 그 다음 이분은 8번째 사례요. 네.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매트릭스 그 처음 시작할 때 나온 이미지 있잖아요. 글자가 막 흘러내리는 거. 그거 만들어줘. 크기는 512 곱하기 512 GIF로 만들어주고 프레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글자가 흘러내리는 매트릭스의 그런 화면 같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역이 안 되네요. 이거는 번역이 됐군요.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다. 이 사람은 GIF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나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여기 네, 드라마틱하게 슬로우 줌인하는 그런 GIF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본이에요. 위에 게 이게 원본.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들어낸 게 이렇게 줌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점점점 슬로우리 줌인하는 이 GIF 파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악 시장 관련된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세그먼트별 비즈니스 전략을 짜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이거는 영상이네요. 네, 이렇게 파일을 하나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이네요. 엑셀 파일을 바로 업로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네, 이걸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 전략을 짤 수 있는지를 보고서를 만들어 준 겁니다. 클러스터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야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다라는 식의 아웃풋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직 이게 알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 수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례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아마도 모두에게 일반에게 오픈이 되고 나면은 활용 사례가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제가 하게 된 생각은 만약에 지금 이 데모 정도로 사람들이 작성한 데모 정도로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이제 데이터 분석하려고 사람이 코딩 익힐 필요가 없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ID를 익힐 필요도 없는 거죠. 뭐 GPT 노트북 이런 거 없어도 되고 그냥 챗GPT 창에다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주고. 그래서 AI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겠다. 뭘 분석할지만 사람이 정하면 그럼 이제 채팅창 열어서 데이터 좀 요청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코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코드를 이용해서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통계 분석 방법론을 쓰거나 뭐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웃풋을 가지고 분석 결과물을 해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거 전부 다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밖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데이터 분석가가 맞아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코딩이 아니에요. 코딩 그 자체는 전혀 아닐 거라고.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액션의 본질, 그러니까 행위의 본질이 코딩이진 않잖아요. 근데 코딩이어야만 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동안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R을 분석 도구로서 좋아했던 이유도 어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가 어 개발자가 아닌데 쓸데없이 알아야 되는 걸 그래도 좀 적게 알아도 되니깐 좋아했던 거지.
R으로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R이 최고의 도구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본다면 드디어 코드를 배우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돼서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데이터 분석가가 대체당하겠다가 아니라 드디어 모두가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겠다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모두가 데이터 분석가가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가라는 타이틀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엑셀 데이터 전문가가 분석가라는 직군이 별로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개발자 같은 게 없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컴퓨터 사용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처럼 모두가 그냥 전문가만큼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검색사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습니다. 다 네. 검색할 줄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회사 내에 데이터 분석이거나 데이터를 결과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허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허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데이터가 생산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운영 활동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생산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고 문제없이 만들고 그걸 잘 복제하고 사람들에게 잘 정보 전달도 해야 되고 중간에 깨지든 아니든 뭐 메타데이터도 잘 정보해야 뭐 제공해야 되고 회사가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 그러니까 회사가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쓸데없이 높았거든요. 근데 많은 허 중에 하나가 많이 무너졌다. 전부 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 대체라든지 그게 무언가 이제 완전히 안 해도 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난이도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그중에 뭐 벽이 3개 있으면 그중에 1개가 낮아진 거에 가깝지 이제 완전 대체라거나 전혀 있을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야든 완전히 다 대체고 이러진 않겠죠. 그쵸?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아니요. 뭐 활자 인생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체된 거지. 왜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그 예술의 영역이거나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고 지금 그 얘기는 그 뭐 데이터 분석용 코드를 짜는 게 취미생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박 박사가 이야기한 그 코드 헤어들뿐만이 아니라 네. 분석할 때 이제 또 어려운 게 앞에 얘기했던 이 데이터로 어떤 그래프를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이제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론이 굉장히 많고 머신러닝 모델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적합한 방법론은 뭐고 그다음에 이거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일반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이제 알기 위해서 통계학 공부하고 뭐 머신러닝 공부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공부해야 그나마 이제 데이터로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좀 아까 보면 아예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분석 결과물을 사업에 어떻게 응용할 건지와 관련된 보고서까지도 작성하는 단계이니까 단순히 코딩을 넘어서서 분석가가 하는 코딩 이외의 그런 작업들까지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작업까지도 AI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코파일럿이 아니라 코드 도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아직은 알파잖아, 알파. 아니 그렇기도 지금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했듯이 좀 써 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줬던 몇 가지 결과물들에 이제 결과물 생성의 화려함 대신 실제를 쳐다보려고 들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 넷플릭스 데이터 갖다가 어떤 나라에서 TV 시리즈가 있냐 같은 출력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갖다 포문 돌리기 해 갖고 많이 나올 뿐이지 플랫 하나씩 출력한 거랑 다르지 않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지. 맨 마지막에 있었던 뭐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전역벌 전략을 세워 달라고 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략 세워 달라고 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유의미하게 쓸모 있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듯하게만 나왔지.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그걸 그대로 쓰기는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면 자신이 그게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죠. 이걸 듣고서 비슷하게 생각났던 다른 뉴스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깐 원래 이제 눈나님께서 기대해 주셔서 이제 AI 뉴스를 좀 해 볼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먼저 좀 꺼내 보면 미국의 뉴욕의 변호사가 변론 글을 챗GPT로 쓰고 그대로 냈대요. 헐? 헐? 그래 네. 갖고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없는 판례여서 벌금을 맞았대. 어. 판례를 생성했어? 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치나 이제 놀라운 뉴스거랑은 좀 상반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뉴욕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모델 약간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던 기사가 있었던 와중에 '실제로 쓰려 그러면 문제가 있네?' 라는 경종을 울리는 신호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걸 돌리고 자기 검토도 안 했다는 뜻이지. 음.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거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근데 거기다가 지금 챗GPT가 말하는 사업 전략을 내가 사업가인데 걔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분석가가 지금 고객한테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챗GPT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분석가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놓아서 이거 하라고 난리치는 와중에도 안 하고 있는데 챗GPT가 하란다고 한다고? 그럼 그게 그 활동이 쓸모가 있는 활동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한 모든 사례들 10 가지의 놀라운 사례들은 전부 다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그동안 쓸모가 없었어요의 증명 같은 느낌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음. 아 다 얘기한 겁니까? 줄이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네 저쪽에 아니 저는 시계를 보고 별로 있거든요. 나도. 박 박사의 얘기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변론할 것이 없고요. 아니 뭐야. 네. 아니 왜냐면 잘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함부로 맞아요. 잘못 쓰면 안 되고 그 적절하게 쓰면 되게 유용하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그건 당연히 동의하고 아까 그 음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못 사용한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박 박사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박 박사가 생각하는 분석가에게 바라는 요구 사항이 높아요. 무슨 어 얘기냐면 이 정도 네. 지금 데모로 본 정도의 음. 분석 결과물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현업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석가가 아닌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팀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음음음. 그런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분석을 직접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인제 분석가의 도움을 점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직 내부에 물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석 조직이 필요하다면 따로 존재해야겠으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스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 결과물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석가들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치 그건 맞아요. 예. 제가 마치 그 책의 삽화 작업을 할 때에 굳이 삽화가를 찾지 않고 미드저니 같은 툴을 쓰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뭐 제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림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분석가도 항상 모두가 다 엄청 그 어떤 가치가 높은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귀찮고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은 없지만 기술적인 허들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쳐내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분석가들이. 저는 그게 분석 업무가 100 개면 그중에 한 80, 90, 80에서 90 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을 텐데 분석가들이 하기 싫은 그런 분석 일들. 예 그런 일을 인제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석가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분석가의 정의는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직접 분석가로서 역할을 할 여유는 안 되는데 돈이 그렇죠. 되는 기업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분석가라는 이름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 정도의 사용 사례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거나 음. 아니면 기존 인력이 이미 도메인 날리지가 충분히 높은데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지언정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냥 주니어가 됐든 데이터 분석을 외주화가 됐든
근데 외주화하면은 외주 관리도 해야 되고 힘드니까 내재화한다든지 데이터 뭐 이제 비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인제 채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같은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이 운영해 왔던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음. 당장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분석가로 시작해서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뭐 도메인에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도 하고 있죠. 그러니깐 저는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저 같은 수준이어야만 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박박사들이 말도 안 되는 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사도 보내고 뭐 데이터 기초교육 하고 거기에 들이는 돈이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그러니깐 그건 이제 바람이죠, 바람. 희망. 그치.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교육 비용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채용 비용이 없어지고 챗GPT 사용 비용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었지만 임시적인 비용이었던 셈인 거지. 라이프 사이클이 아무리 길어봐야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상태의 것이 대체될 애가 대체되는 거다. 네네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예. 그게 펑션이 한 사람이 학습해내기 어려울 수준이 될 때 협업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 레벨 그러니까 지금 말한 다 까먹었네 단어를. 그 통계 단순 통계 수준이거나 혹은 그런 플랫이라든지 시각화 몇 개 정해져 있는 시각화 같은 걸 해 주는 수준의 분석가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의 양에 따라 엑셀로 커버가 된다거나 하는 수준의 무언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동안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태블로랄지 BI 툴들이 돈으로 때워서 왔던 범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미 태블로 같은 수준의 BI 툴로 때워졌거나 그거조차 어려워서 그걸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거나 아니면 그게 뭔진 다 모르겠고 어쨌든 "네가 알아서 그거 만들어 줘." 해 갖고 채용을 해 갖고 엑셀을 쓰든 R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파워 BI를 쓰든 해 갖고선 데이터를 만들어 준 애가 있었거나 같은 수준의 환경에 있었던 건데 이제 고거에서 옵션이 한 개 더 생겼다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쪽 '비용 줄일 수 있네. 없애야지.' 같은 수준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데이터 분석가인 사람이 있어 갖고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일을 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같은 결과를 얻고 만족할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돈 내고 사람 쓰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뭐 예. 데이터 분석가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죠. 예예. 다양한 업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그 최선의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 별로 걱정 안 해요. 항상 저는 대부분의 사람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분석가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교육하면서 만나는 분들 연수원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다들 요런 정도의 아웃풋만 내도 충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어떤 분석 기술을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데이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고서에 들어갈 정도의 아웃풋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직 내에 있는 소수 인력으로 구성된 이제 분석팀들이 보통 있죠. 거기에 요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겨우겨우 받아다 쓰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분석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요청을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분석 퀄리티가 좋을 수도 없고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추가 분석 요청을 하더라도 다시 좋은 결과물을 추가로 얻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가 좀 익혀서 쓰자 하는 마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막 비즈니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어떤 잡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스텝의 역할을 하는 분석가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서 현업에 저는 분석가들을 고용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작업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분석 정도를 개개인이 조금 공부하고 데이터 분석 공부 조금 한 다음에 코딩 안 익히고
예 코딩 안 익히고 챗GPT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전히 데이터가 사업 핵심이 되는 조직들이야 좋은 모델을 만드는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겠으나 그건 되게 소수고 그런 사업하는 곳이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 더 많은 거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분석가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달라지겠구나. 이 시장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 네. 네네. 그런데 네. 제가 인제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보고 이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뭐 다른 분야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림 그리는 작가는 끝까지 대체 안 될걸? 그래도 작곡가는 끝까지 대체 안 될걸?'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그건 결국에 시간 문제였고 조금씩 바뀌어 가잖아요. 그럼 저는 뭐 '데이터 분석가라고 다를 거 있나? 결국에는 논리로 움직여지는 어떤 분야라고 하면 당연히 그 논리가 텍스트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텍스트 생성 모델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데모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아직 이게 대중에 완전히 오픈된 것도 아니고 알파인데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대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음.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로 음 이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제가 하면서도 프로젝트 하면서도 '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업무가 필요할까?' 이런 식의 생각들 인제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가가 정말로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 그런데 네 당장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냐. 네. 그 이유는 다음 에피소드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야 왜? 너무 많이 되어서. 네 그러면 힌트는 앞에 제가 그 분석가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제가 조건으로 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분석가의 일은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뭘 분석할지만 정하면 이게 단서거든요. 네 요건 당장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인제 네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 뭔 소린가? 왜 당장에 대체할 수 없다는 건가?' 하는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예 말씀 전하는 것으로 고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할 말을 다음 에피소드로 넘기는 건 시도는 또 신박한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것도 한동안 고민했던 주제라 아 네 따로 좋아요. 박 박사 얘기를 나눠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감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 보면 음 확실히 김 팀장이랑 박 박사 저랑 뭔가 업계나 어떤 직군을 바라보는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뭐 모르겠어요. 음 조용한 퇴사라는 표현이 한 올해 초 작년 말 사이에 꽤 있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거의 퇴사한 것처럼 시키는 일만 겨우 한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실제로 퇴사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회사의 월급은 받지만 막 뭐 적극적으로 회사의 일에 나서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약간은 좀 더 수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수준으로 하면서도 더 그 가능하면 이제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는 수준의 사고방식이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예예.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한다 정도죠. 내가 막 더 애를 써서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길 위해서 열심히 하겠어.'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것도 인식이 다르군요. 성실히도 아닌 것 같은데? 욕먹지 않을 정도 아니에요? 아 성실히의 개념이 박 박사와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얘기를 전개해 주세요. 아니 그래? 욕먹지 않을 정도랑 성실이랑 같은 단어일 수 있다고?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 같은 느낌 아 사퇴 퇴사? 퇴사 맞죠?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느낌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게 좀 참 특이한 지점이었어. 아무리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할 때 약간 이 일을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 아레나에서 할 수 있는 걸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가 전 기본 전제라고 생각해야 돼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저는 지금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다 겪어 봤으니까 작은 기업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고 큰 기업이라면 자기 아레나를 아래 최선을 다하는 것
되려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분화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내가 아닌 일을 내가 끙끙 싸매는 것보다 빨리 그 전문가한테 넘기는 게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깐 어 어 '지금 데이터 분석가가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왜지?'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하는 사람이 겨우 그 일만 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제 입장에선. 근데 이제 그 생각의 공유 범위 내에서 전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계속 비슷한 인식 체계 하에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그걸 확인한 것 같고 오늘 알려주신 사례들이나 등등등도 어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챗GPT한테 시키려면 알아야 돼.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고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돼. 라는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극단적으로 김 팀장이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가들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김 팀장님의 정의에서만 생각을 해 봐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소위 잡무에 가까운 일들을 안 시킬 수 있으면 데이터 분석가가 원래 집중해야 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그 다른 잡무들 덕분에 원래 못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한테는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챗GPT 덕분에 데이터 분석가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되거나 '아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어 단계가 드디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기대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좋네요. 저는 빨리 저거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단점이라면 대기업에서 절대 쓸 리가 없죠. 프라이빗 모델 같은 걸 도입하지 않는 이상일 거라서 '그 단계도 한참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팀장은 어떠신가요? 네. 네. 저는 앞에서 소감을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박 박사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을 하자면 어 저는 화가가 하는 일이 그 어떤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그림만 그리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미드저니가 나오고 나면은 위협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가의 업무가 단순히 요청에 따라 단순한 분석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분석가의 역량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죠. 예,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석이 자동화되는 툴이 나오면 분석가의 직업은 어느 정도 위협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뭐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하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일이 논리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이라면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일이라면 텍스트 모델이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리고 그게 지금 챗GPT 나온 게 이제 6개월 됐는데 네, 코드 인터프리터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2년 후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이 발전 속도가 유지된다면 분명히 많이 일하는 방식이나 혹은 분석가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음. 음. 네, 여러분 방금 저희가 그 토론을 시작하려다가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왜냐면 네, 사실 저도 박 박사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고 네, 이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대체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박사 마칠까요? 네. 좋아요. 데이터올릭은 다음번에 이 주제를 갖고 꼭 토론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